창고 안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다. 수천 포대, 아니 수만 포대의 쌀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겉으로 보면 풍요의 극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인의 손에 없다는 것이다. 배가 고파도 문을 열 수 없고 쌀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한 톨 꺼내 먹지 못한다. 결국 사람은 굶는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자산 보유국이다. 외환 보유액은 약 3조 달러, 금 보유량은 공식 집계만으로도 세계 최상위권이며 미국 국채 역시 수천억 달러를 쥐고 있다. 이 정도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치자 이 자산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달러를 쓰려 하면 길이 막히고 국채를 팔아도 시장은 흔들리지 않으며 마지막 피난처라 여겼던 금마저 자유롭게 팔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창고는 가득 차 있는데 자물쇠는 남의 손에 있다.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제로는 숨이 막히는 구조다. 그리고 지난주 전 세계를 뒤흔든 금값 폭락은 바로 이 창고의 자물쇠가 하나씩 잠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아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1월 28일 금 가격은 온스당 5,59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불과 이틀 뒤인 1월 30일 금값은 하루 만에 9.5% 폭락했다. 12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 시장이었다. 같은 날 은 가격은 무려 27%가 증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시장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너무 빠르게 올랐고 과열됐으니 한 번 식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뉴스 헤드라인들도 그렇게 정리했다. 차익 실현, 과열 해소, 기술적 조정. 그러나 이 낙폭과 타이밍을 함께 놓고 보면 그런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금은 원래 이렇게 하루 만에 무너지는 자산이 아니다. 위기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며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런 금이 이틀 사이에 정점을 찍고 하루 만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다. 특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바로 그 주, 시장의 공기를 뒤집는 뉴스가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치 과열의 정점에서 정확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이는 이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낸 신호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든다. 과연 이번 금값 폭락은 시장이 스스로 식은 결과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판을 흔들며 던진 경고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야기를 넘어 훨씬 더 큰 구조를 마주하게 된다. 금값이 무너진 바로 그 시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든 뉴스가 하나 더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낯설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케빈 워시는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연준 내부에 있으면서도 돈을 과도하게 풀 경우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몇 안 되는 인사였다. 위기가 오면 먼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기에 그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은 이 성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케빈 워시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금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금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과도할 정도로 빠르고 일관됐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이 그를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방향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케빈 워시는 원인이기보다 반가소에 가깝다. 이미 장전돼 있던 판 위에서 눌려있던 스위치를 정확한 타이밍에 눌렀을 뿐이다. 금값이 왜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한 비교부터 해보면 된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을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 금리가 5%라면 1년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00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 돈이 스스로 일을 하는 구조다. 반면 같은 1억 원으로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어떨까? 1년이 지나도 금의 무게는 그대로다. 이자는 붙지 않고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 차이가 바로 핵심이다. 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선택지의 매력을 결정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압박을 받는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의 매력은 줄어들고 대신 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지만 가치를 보존해주는 자산이 주목받는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인식된다. 여기서 달러가 등장한다. 금리는 곧 달러의 힘과 연결된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높게 유지되면 달러는 강세를 띠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그래서 팔린다. 이번 국면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기대가 바뀌는 순간 금을 바라보는 계산도 동시에 바뀐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최근 금값의 급격한 움직임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보인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무역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관세를 주고받는 힘겨루기처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장면이 연일 뉴스에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 강대국의 자존심 싸움 혹은 즉흥적인 정치 이벤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싸움은 승부를 가리기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정찰전에 가까웠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중국이 어디에서 가장 취약한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관세를 어느 지점에 때리면 중국이 흔들리는지, 달러가 막히면 어떤 자산을 먼저 팔아 달러를 확보하는지, 압박이 심해질수록 어떤 탈출 경로를 선택하는지가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시 말해 2017년의 무역 전쟁은 중국을 당장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향후 더 큰 판을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시간이었다. 이 시기 미국은 중국의 금융 동선과 심리적 반응을 지도처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지도는 이후 수년간 이어질 전략의 밑그림이 된다. 단순한 사건으로 보였던 관세 전쟁은 사실상 장기 봉쇄 전략의 서막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시나리오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2017년 이후 중국을 분석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포착한 것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첫 번째는 달러 의존도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국제 무역 결제 중심에서는 여전히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 결제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중국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가 필요하다.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키우겠다는 구호와 달리 실제 결제 현장에서는 달러가 막히는 순간 숨통이 조여진다. 이것은 단순한 통화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혈관이 특정 통화에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약점은 위기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다. 달러 유입이 막히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 국채를 판다. 국채를 현금화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 수단이 약해지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바로 금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금을 사들이며 최후의 안전판을 준비해 왔다. 위기가 오면 국채를 팔고 국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금으로 이동한다는 경로가 거의 공식처럼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 탈출 루트가 너무 명확하다는 점이다. 상대가 이 패턴을 읽고 있다면 이는 전략이 아니라 노출된 약점이 된다. 미국은 바로 이 두 지점을 정확히 인식했고 이후의 움직임은 중국의 이 약점을 하나씩 봉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선택한 첫 번째 대응 수단은 미국 국채 매각이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였다. 한때 중국이 보유했던 미국 국채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달러가 필요해지면
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채 가격 하락을 통해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압박 효과까지 노릴 수 있었다.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도 상승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확보와 미국 압박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7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고 보유 잔액은 6,8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2013년 정점 대비 거의 절반이 사라진 수치였다. 그러나 결과는 중국의 예상과 달랐다. 미국 국채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국이 던진 물량은 다른 주체들이 빠르게 흡수했다. 일본, 영국 같은 동맹국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층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지니어스 법이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를 가동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만든 구조였다.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이 국채를 팔수록 다른 곳에서 그보다 더 많은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가 완성됐다. 이 순간 중국의 첫 번째 탈출구는 사실상 막혔다. 국채를 팔아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만 무기를 하나 잃게 된 셈이었다. 첫 번째 자물쇠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긴 순간이었다. 미국이 꺼내든 두 번째 자물쇠는 총성도 없고 시장의 시선을 끌지도 않았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겉으로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는 주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국채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법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이 국채를 줄이기 시작한 뒤,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기 직전이었다. 미국은 국채 시장에 새로운 수요 엔진을 미리 설계해 두고 있었던 셈이다. 중국이 국채를 던져도 금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채는 더 이상 중국만의 압박카드가 아니었다. 팔리는 순간 다른 손으로 옮겨갈 준비가 끝나 있었다. 두 번째 자물쇠는 조용히 닫혔고 중국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미국이 닫아버린 세 번째 문은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탈출구였다. 바로 금과 LBMA, 런던 위금속 시장 협회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만국 공통화폐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의 국제시장에서 금은 아무 조건 없이 거래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금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LBMA의 굿 딜리버리 인증이 필요하다. 이 인증은 단순한 품질 보증이 아니라 출처와 유통 경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일종의 통행증이다. 아무리 순도가 높은 금이라도 이 인증이 없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규칙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2022년 러시아 사례가 명확히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LBMA 인증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그 결과 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시장에서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금은 창고에 쌓여 있었지만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전락했다. 바로 이 전례가 중국을 향한 경고였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3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실제 보유량이 그 2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중국이 달러와 국채 이율을 대비해 준비해온 최후의 피난처였다. 그러나 만약 이 금이 국제 인증의 벽에 막힌다면 마지막 탈출구마저 닫히게 된다. 2025년 말 특정 국가에 금 인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흘러나오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금값의 급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문도 닫힐 수 있다는 신호였다. 세 번째 자물쇠가 잠기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1974년으로 되돌려보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한 장면을 차분히 복귀할 필요가 있다. 1974년 금값은 온스당 19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103달러까지 폭락했다. 낙폭은 무려 47%. 당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의 시대는 끝났다. 거품이 꺼졌다는 말이 쏟아졌고 고점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공포 속의 손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폭락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기 붕괴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보인다. 그 직전까지 미국에서는 개인의 금 보유가 사실상 금지돼 있었고 1974년을 전후해 규제가 풀리자 시장에는 대기하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이 통화 정책과 금융 환경은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됐다. 가격은 크게 흔들렸지만 금이라는 자산의 역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폭락 이후 금값은 오랜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상승했고 1980년에는 온스당 850달러를 돌파하며 이전 고점을 훨씬 넘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때의 구조와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다. 1974년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3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20%를 넘는다. 체력과 여유는 전혀 다르다. 이 비교는 지금의 상황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 가격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 큰 흐름을 보라는 신호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비슷한 리듬으로 다시 찾아온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판 위에 올려놓고 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달러, 미국 국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과 LPMA까지. 각각은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자물쇠들이다. 이 자물쇠들이 공통으로 잠그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금 수천 톤을 쌓아두며 숫자상으로는 강대국의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그 자산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달러 유입 경로는 관세와 결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국채 시장은 새로운 수요 구조로 방어되며 금마저 국제 인증이라는 문턱 앞에 서 있다. 이것은 금융 전쟁이 아니라 규칙의 전쟁에 가깝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표준과 제도, 인증과 법이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체스판에서 미국의 강점은 자산의 양이 아니라 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중국은 판 위에서 말의 수는 많지만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값의 급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 판의 규칙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시스템의 열쇠를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개인 투자자에게로 옮겨온다.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은 분명 미국의 동맹국이며 달러 결제 시스템과 금융 질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도 피할 수 없다. 수출, 공급망, 환율까지 중국의 흔들림은 곧바로 한국 경제의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베팅하듯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특정 국가의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금값의 급락이나 달러의 강세를 단기 수익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방향을 놓치기 쉽다.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구조다. 어떤 자산이 오르느냐보다 어떤 자산이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 힘을 갖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점점 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가? 답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제도와 규칙 속에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조급한 결론이나 확신이 아니다.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 변수가 생길 때 흔들리지 않을 위치를 찾는 일이다. 달러, 금, 자산 배분의 문제 역시 이 틀 안에서 다시 봐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다만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아직 생각할 시간은 남아있다. 오늘의 불안이 곧바로 내일의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읽지 못하면 선택권은 점점 줄어든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답을 주기보다
더 깊은 질문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국산 금은 이제 돌덩이일 뿐이다라는 표현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냉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이 말의 핵심은 금의 물리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누가 그 금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느냐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설계해온 전략의 본질은 중국의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하나씩 제거하는 데 있었다. 달러 유입 경로를 관세로 조이고 국채, 매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금이라는 탈출구에 국제 인증이라는 문턱을 세웠다. 이 모든 과정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패턴을 읽고 미리 준비한 구조적 설계에 가깝다. 중국의 문제는 자산의 양이 아니라 자산의 사용권에 있다.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금 수천 톤이라는 숫자는 분명 강대국의 조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자산이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한다면 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짐이 된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만국 공통 화폐가 아니라 인증과 표준을 통과해야만 화폐로 기능하는 자산이다. LBMA라는 문턱 앞에서 금은 더 이상 중립적인 피난처가 아니다. 러시아 사례가 보여주듯 인증이 막히는 순간 금은 현금화 불가능한 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돌덩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쓸 수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함정의 결말을 중국의 패배 혹은 미국의 완승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싸움의 본질은 특정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힘은 더 이상 보유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정하고 인증과 법을 설계하는 위치에서 나온다. 미국의 진짜 힘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금이 거래되는 시스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구조는 중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자산이든 같은 틀 안에서 평가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자산 방어보다 시스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금을 더 사들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 결제, 인증, 표준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지 못한다면 자산은 계속해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며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은 이 구조를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느 편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 달러, 금, 국채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안전자산이란 가격이 덜 흔들리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교훈은 분명하다. 아예 금값이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공포에 빠지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저점 매수를 외치는 것은 모두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조건이다. 이 자산이 어떤 제도 안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는 언제든 착시를 일으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구조 이해다. 트럼프가 설계한 10년의 함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힘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규칙이 만들어지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늦게 깨달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 결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국가와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싸움은 더 조용해질 것이고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큰 소리보다 구조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